엘바 섬에서 바라본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한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에 유배된 한 남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지난 25년간의 격동이 끓고 있었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코르시카의 가난한 귀족 출신에서 유럽의 황제가 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의 운명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서 전체 유럽 대륙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799년 12월 파리의 생클루 궁전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브리메르 18일 쿠데타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26세의 젊은 장군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실권을 장악하게 됐죠. 혁명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던 프랑스 국민들은 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에게 희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계속된 혁명의 소용돌이는 사회 전반에 깊은 피로감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한 사람이 앞으로 15년 동안 유럽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야망은 프랑스라는 국경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등장과 함께 유럽 대륙은 전례 없는 규모의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전쟁들이 주로 왕실 간의 다툼이나 영토 분쟁에 국한되었다면 나폴레옹 전쟁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었죠. 혁명 이념과 제국주의적 야망이 결합된 이 전쟁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중립을 지키려던 작은 나라들조차 결국엔 어느 한쪽 편에 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온 자유, 평등, 박애의 이상은 나폴레옹의 손에 의해 정복과 지배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구체제 유럽과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을 불러일으켰고 전쟁의 성격 자체를 바꾸어 놓았죠. 전쟁의 서막은 나폴레옹이 집권하기 훨씬 이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792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혁명 전쟁은 이미 유럽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놓았죠. 혁명의 열기는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혁명의 열기로 무장한 프랑스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럽의 구왕정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 구왕정들은 혁명 사상이 자국에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프랑스 혁명이 자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프랑스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는 명확했고 그만큼 결속력도 강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혁명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부르봉 왕조를 복권시켜 유럽의 구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나폴레옹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등장은 이러한 대립구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혁명을 수호하는 것을 넘어서 그는 프랑스를 유럽 전체의 패권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이전 누구보다도 웅대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이전 어떤 정복자보다도 웅대했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탁월했죠. 군사적 천재성과 정치적 수완, 그리고 카리스마를 겸비한 나폴레옹은 역사상 드문 완전체였습니다. 혁명 이후 혼란에 빠진 프랑스를 다시 한번 유럽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내정과 외정을 동시에 안정시키는 그의 능력은 동시대인들을 놀라게 했고 후대 정치가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성공은 이탈리아 원정에서 나타났습니다. 1796년부터 1797년까지 벌어진 이 캠페인에서 나폴레옹은 불과 27세의 나이로 오스트리아군을 연속해서 격파했습니다. 리볼리 전투, 아르콜레 전투 등에서 보여준 그의 전술적 천재성은 유럽 전체를 놀라게 했죠. 특히 아르콜레에서 깃발을 들고 다리를 건너는 그의 모습은 전설이 되어 수많은 그림과 조각품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단순한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복한 영토에서 새로운 공화국들을 건설하고 현지 주민들을 프랑스의 동맹으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수완도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세워진 이탈리아 공화국, 리구리아 공화국 등은 모두 나폴레옹의 정치적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훗날 프랑스에 적용할 다양한 정책들을 시험해 보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죠. 이집트 원정은 나폴레옹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1798년 그는 영국과의 해상 교통로를 차단하고 동방으로 향하는 길을 열기 위해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비록 군사적으로는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원정을 통해 나폴레옹은 자신을 단순한 장군이 아닌 문명의 전파자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죠. 167명의 학자들을 함께 데려간 것은 이러한 의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피라미드 전투에서 그가 부하들에게 외쳤다는 유명한 말, 4000년의 역사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는 그의 웅대한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경험은 나폴레옹에게 동양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고 훗날 그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제타 스톤의 발견으로 대표되는 고고학적 성과들은 오늘날까지도 인류 문명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나폴레옹을 진정한 역사적 인물로 만든 것은 그의 정치적 변신이었습니다. 1799년 브리메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그는 처음에는 공화정의 수호자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총재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지친 프랑스 국민들은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을 환영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했죠. 그러나 점차 그의 진짜 야망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1804년 그는 마침내 스스로를 프랑스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유럽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조의 정통성도 없고 교황의 축복도 받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인기만으로 황제가 된 것이죠. 이는 중세 이래 지속되어 온 유럽의 정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린 대관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교황 비오 7세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 의식에서 나폴레옹은 교황의 손에서 왕관을 받는 대신 스스로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는 그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기반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였죠. 왕권 신수설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근대적 권력관의 선언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황후 조제핀에게도 직접 왕관을 씌워줌으로써 새로운 왕조의 창시자임을 천명했습니다. 다비드가 그린 대관식 그림은 이 역사적 순간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겨놓았죠.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는 유럽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왕정들은 이 새로운 황제를 인정할 수 없었죠. 특히 합스부르크 가문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자처하던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2세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는 나폴레옹의 존재 자체를 자신들의 정통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국 역시 대륙에서 프랑스의 패권이 확대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상 패권을 통해 유럽의 균형을 조절해온 영국에게 나폴레옹의 등장은 기존 전략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죠.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에 맞서는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영국의 자금,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군대, 그리고 다양한 소국들의 지원이 결합된 강력한 연합이었습니다. 제3차 동맹전쟁은 나폴레옹의 군사적 천재성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전투는 세 황제의 전투라고도 불리며 나폴레옹 전술의 교본이 되었죠. 오스트리아군과 러시아군의 연합군 8만 1000명에 맞서 프랑스군 7만 3천 명이 맞붙은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완벽한 전술로 적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완승을 거둔 것은 순전히 그의 전술적 우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우익을 약하게 만들어 적군을 유인한 다음 중앙을 돌파하여 적군을 분단시킨 전술은 전쟁사의 교범이 되었죠. 이른바 나폴레옹식 중앙 돌파 전술의 완성체였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승리가 가져온 정치적 결과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굴욕적인 프레스부르크 조약을 체결해야 했고 러시아는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유럽의 역학관계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성로마 제국의 종말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라인 동맹을 결성하자 프란츠 2세는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신성로마 제국의 해체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서 유럽 전체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했죠. 중세 이래 지속되어 온 게르만 세계의 전통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승리는 동시에 새로운 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806년 프로이센이 제4차 대프랑스 동맹에 가입하며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제의 후예들은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어 했죠. 예나 아우슈테트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또다시 압승을 거두었고 프로이센군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같은 날 두 곳에서 동시에 승리를 거둔 것은 프랑스군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제의 후계자들은 불과 몇 주 만에 영토의 절반을 잃고 프랑스의 속국으로 전락했죠. 한때 유럽의 강국이었던 프로이센이 하루아침에 이류 국가로 전락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진짜 시험은 러시아와의 대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일라우와 프리들란트 전투를 거치며 나폴레옹은 러시아군을 굴복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치러야 했습니다. 특히 아일라우 전투는 나폴레옹이 경험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양군 합쳐 7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전장에서 프랑스군과 러시아군은 서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뒤섞여 싸웠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나폴레옹은 러시아군의 강인함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러시아 원정에 대한 그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나폴레옹이 승리했고 1807년 틸지트에서 알렉산드르 1세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니멘강 위에 떠있는 뗏목에서 이루어진 이 정상회담은 유럽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황제는 유럽을 분할하여 통치하기로 합의했고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대륙 봉쇄령에도 협력하기로 했죠. 이는 일종의 유럽 분할 협정으로 나폴레옹 제국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륙 봉쇄령은 나폴레옹이 고안한 경제전쟁의 새로운 형태였습니다. 해상에서 영국에 맞설 수 없다면 경제적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발상이었죠. 트라팔가 해전의 패배 이후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던 나폴레옹에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유럽 전체의 항구를 영국 상품에 대해 폐쇄함으로써 영국 경제를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간과한 것이었죠. 유럽 각국도 영국과의 교역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봉쇄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밀수가 성행했습니다. 특히 중립국을 통한 우회 교역은 봉쇄령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페인에서 터졌습니다. 1808년 나폴레옹은 동맹국이던 스페인을 직접 점령하고 자신의 형 조제프를 국왕으로 앉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스페인 전 국민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죠. 종교적 신념과 민족적 자부심에 불타는 스페인 민중들은 게릴라전을 전개하며 프랑스 점령군을 괴롭혔습니다. 가톨릭 신앙과 전통적 생활 양식을 지키려는 스페인 민중의 의지는 나폴레옹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여기에 영국이 웰링턴 공작을 파견해 군사 지원을 제공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규군과 게릴라 그리고 영국군이 결합된 삼중 위협은 프랑스군에게는 악몽이었죠. 스페인 전쟁은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출혈하는 괴양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프랑스군이 스페인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얻을 수 없었죠. 게릴라전의 특성상 적을 완전히 경멸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점령군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드리드를 점령해도 시골은 여전히 저항 세력의 근거지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나폴레옹은 25만 명 이상의 정예 병력을 스페인에 묶어두어야 했고 이는 다른 전선에서 전력 부족을 야기했습니다. 인력의 분산은 나폴레옹 제국의 치명적 약점이 되었죠. 한편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이 스페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틈을 타 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1809년 오스트리아는 제5차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다시 한번 프랑스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스페른 에슬링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생애 첫 번째 명확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다뉴브 강을 건너던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에게 저지당한 것은 나폴레옹의 불패 신화에 금을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바그람 전투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대가는 이전보다 훨씬 컸죠. 프랑스군의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고 동원 가능한 인력도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바그람 전투의 승리로 나폴레옹은 다시 한번 오스트리아를 굴복시켰지만 이때부터 그의 제국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적 물적 손실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젊은 징집병들이 전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베테랑들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연이은 전투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1805년 아우스터리츠의 영광스러운 대육군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나폴레옹의 개인적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제핀 황후와의 이혼, 오스트리아 황녀 마리 루이즈와의 재혼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후계자 문제에 대한 그의 집착은 점점 더 강해졌고 1811년 아들 로마 왕의 탄생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 행복은 제국의 위기를 가릴 수는 없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였습니다. 틸지트 체제는 처음부터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근본적 이해관계가 닳았기 때문이죠. 알렉산드르 1세는 대륙 봉쇄령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고 나폴레옹의 폴란드 정책에도 불만을 품고 있었죠. 바르샤바 공국의 창설은 러시아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폴란드 문제는 양국 관계의 핵심적 갈등 요소였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의 부활을 절대 용인할 수 없었고 나폴레옹은 폴란드를 러시아 견제의 전초기지로 활용하려 했죠. 1812년 마침내 나폴레옹은 러시아 침공을 결심했습니다. 이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도박이었죠. 6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군대를 모집했지만 그중 프랑스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속국과 동맹국에서 차출된 병력들이었고 이들의 사기와 충성도는 의문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동기도 다른 이 잡다한 군대를 통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러시아 침공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러시아군은 결정적인 전투를 피하고 계속 후퇴했고 동시에 초토화 작전을 펼쳐 프랑스군이 현지에서 보급품을 조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길고 험한 보급선, 질병의 만연, 극심한 더위와 추위는 대육군을 점점 약화시켰죠. 모스크바를 점령했을 때 나폴레옹의 군대는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모스크바가 텅 빈 채로 불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수도를 적에게 내주기보다는 스스로 태워버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나폴레옹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극단적 저항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한 달 이상 모스크바에 머물며 알렉산드르 1세의 항복을 기다렸지만 러시아 황제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죠. 겨울이 다가오고 보급품이 떨어지자 나폴레옹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퇴각을 결정해야 했고 이때부터 진정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과 끊임없는 코사크의 공격, 보급품 부족은 대육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베레지나 강 도하는 특히 참혹했는데 수만 명의 병사들이 얼어붙은 강에서 목숨을 잃었죠. 60만 명으로 시작된 원정에서 살아서 돌아온 병력은 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 원정의 참패는 나폴레옹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1813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다시 연합하여 해방전쟁을 시작했고 스웨덴까지 합류하면서 제6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벌어진 제국들의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고 프랑스 본토까지 침입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20만 명의 연합군에 맞서 19만 명의 프랑스군이 싸웠지만 전투 경험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1814년의 프랑스 방어전에서 나폴레옹은 다시 한번 자신의 군사적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샹포베르, 몽미라일, 바쇼크 등에서의 연이은 승리는 그의 마지막 불꽃 같은 활약이었죠. 하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파리가 함락되고 원수들마저 등을 돌리자 나폴레옹은 마침내 퇴위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간의 화려한 경력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바 섬으로의 유배는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일시적인 휴식기에 불과했습니다. 부르봉 왕조의 복권과 함께 시작된 복고 정치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불만을 감지한 그는 1815년 극적인 복귀를 단행했습니다. 백일천하로 알려진 이 마지막 시기는 나폴레옹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죠. 유럽 전체가 그에게 등을 돌린 상황에서 프랑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워털루 전투에서의 최종 패배는 나폴레옹의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끝장냈습니다. 웰링턴과 블리허의 연합군에게 패한 나폴레옹은 다시 한번 퇴위를 선언했고 이번에는 남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6년을 보낸 후 1821년 5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죠. 위암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쓸쓸히 숨을 거둔 그의 마지막은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영웅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구체제의 완전한 붕괴와 근대 국민국가 개념의 확산을 가져왔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의 해체와 능력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나폴레옹 법전이 전 세계 법제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교육과 행정체계의 근대화도 이루어졌죠. 특히 민법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나라의 법제도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폴레옹 전쟁은 전쟁 자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한적 목적을 위한 왕조 간의 전쟁에서 국가 전체의 역량을 동원한 총력전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국민 개병제의 도입, 대규모 징집, 전국적 동원 체제는 모두 나폴레옹 시대에 확립된 것들이었죠. 이러한 변화는 19세기와 20세기의 전쟁 양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대륙 봉쇄령으로 인한 유럽 내 교역 패턴의 변화, 전쟁 경제 체제의 구축, 국가 재정의 확대 등은 모두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죠.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 가속화와 대륙 유럽의 산업화 지연 현상은 19세기 유럽 경제 지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고립된 만큼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반면 대륙은 전쟁으로 인해 발전이 지연되었죠. 문화적으로는 낭만주의의 확산과 민족주의의 각성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정복 과정에서 각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9세기 민족주의 운동의 근간이 되었죠.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그리스의 독립,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운동 등은 모두 나폴레옹 시대에 뿌려진 민족주의 씨앗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군사사적 관점에서 나폴레옹은 전술과 전략의 혁신가였습니다. 군단 시스템의 확립, 포병의 집중 운용, 기동전의 완성 등은 모두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죠. 특히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을 집중시키는 능력, 전장에서의 순간적 판단력, 부하들을 동기부여시키는 리더십은 후대 군인들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도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했죠. 하지만 동시에 나폴레옹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전제주의적 성격이 강했고 민주적 제도의 발전을 억압했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밀 경찰을 운영하며 개인 숭배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전쟁 수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은 프랑스와 유럽 전체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대량 손실은 한 세대 전체에 트라우마를 남겼고, 이는 19세기 유럽 사회의 특성을 규정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나폴레옹은 균형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안정을 추구하기보다는 항상 더 큰 승리를 원했고, 이는 결국 모든 유럽 국가들을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러시아 원정의 실패는 이러한 그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틸지트 체제라는 현실적 타협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야망을 추구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 유럽사에 미친 영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중세적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고 근대적 질서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었죠. 비록 그 자신은 황제라는 고대적 칭호를 사용했지만 그가 만든 제도들은 모두 근대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능력주의, 법치주의, 중앙집권제, 세속주의 등은 모두 나폴레옹 시대에 확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대 국가의 기본 원리들입니다. 특히 관료제의 정비와 교육제도의 체계화는 현대 행정국가의 원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죠. 나폴레옹 전쟁의 종료 후 유럽은 빈 체제 하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심어놓은 변화의 씨앗들은 계속해서 싹을 틔웠고 19세기와 20세기 유럽사의 원동력이 되었죠. 그의 유산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유럽사에서 나폴레옹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영향이 컸다는 점입니다. 구체제 유럽의 완전한 종료와 근대 유럽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분수령이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시대의 산물인 동시에 시대를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만들어낸 기회를 포착하여 개인의 야망을 실현시켰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유럽 전체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죠. 그의 25년간의 활약은 한 개인이 역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습니다. 천재성과 야망, 카리스마와 독선이 결합된 복합적 인물의 전형이었죠. 엘바 섬의 석양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을 나폴레옹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스쳐갔을까요? 영광과 좌절, 승리와 패배가 교차했던 그의 인생처럼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들이 얽혀 있었을 것입니다. 세인트 헬레나에서의 마지막 6년간 그가 남긴 회고록들은 자신의 업적을 후세에 전하려는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동시에 전설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은 죽어서도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습니다.